세계대전 프리퀄에 이어 오늘부터 1차 대전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 하면은 뭐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참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국내에서 러시아하면 이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통. 어떤 분들은 이분 KGB 출신 아니냐? 이런 말도 합니다. 류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학 쪽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특히나 러시아 하면은 직접 가셔도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교수로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본인을 뉴비로 칭하셨다고. 아, 뉴비죠.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그 다방에 가봤던 분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도번 가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이 테이블의 최고령이지만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보통 20대에 데뷔한 아이돌이 10대 아이돌한테 뭐 선배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일단은 부사수로서 사수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저는 왠지 이렇게 막 연예인 보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너무 떨려요. 아, 그러게 또 아까 아이돌들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어느 그룹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 중에서는 키스 오브 라이프를 제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무슨 대화죠? 근데 뭐 다들 뭐 당연히 세 분은 류한수 교수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프리퀄을 시작했을 때 독일 중심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이 무게감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1차 세계대전은 당대에도 그레이트 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월드워라는 개념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레이트 워라고 하고 그만큼 각 참전국에게 던진 충격 그것도 어마어마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예전엔 약간 좀 무시했었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은 이거 뭐 참호전의 연속이고 뭐 재미있겠어? 라고 해서 사실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많이 안 봤었는데 이것도 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전 2014년이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100주년을 전후로 해서 물론 그전에도 책이 많았지만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의 새로운 책들이 나오고 막 재조명되고 저희가 공부했던 게 너무 옛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만큼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지 너무 부담이 큽니다. 사실 이게 군사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20세기 전쟁을 살펴볼 때 대개는 이제 관심이 2차 세계대전에 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의 프리퀄 정도로만 여기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시퀄이 2차 세계대전이고 맞습니다. 그만큼 1차 세계대전이 자체로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람의 집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뭔지 절대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 때문이었나? 라는 이 마음을 좀 갖게 되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이 이후에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까가 너무 궁금해지고 이거를 알면 지금 현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아니 저는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줄여서 중요한 내용을 또 빼먹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면서 기대가 됩니다. 근데 기대가 되는 또 가장 큰 이유가 새롭게 류한수 교수님 합류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정말 저희의 전체 제목이요. 제1차 세계대전 호와이즈 해석판입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자, 1차 대전 시리즈의 출발선은 우리 류 교수님께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19세기 말입니다. 20세기 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세기 말 하면 뭔가 어지럽고 혼돈, 좀 뭔가 걱정되고 이런데 이때는 달랐다면서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가 하여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열강들의 권력자와 정부가 망설이면서도 정신 나간 듯이 전쟁이라는 펄펄 끓는 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세기의 전환기에 유럽에서는 이때 낙관론이 상당히 그 횡배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평화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1899년에 좀 어울리지 않게도 러시아 제국의 황제 니콜라 2세가 만국 평화 회담을 개최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요. 헤이그. 예. 또 하나 1900년에는 과학과 기술이 유럽의 영원한 진보를 가져준다는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엑스포. 예. 그리고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노만 에인절이라고 하는 영국 저자가 쓴 책인데 제목이 거대한 환상인데요. 거대한 환상.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는 예,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그 여파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단지 한 사람의 어떤 넋두리라든지 아니면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낙관적인 생각이 당시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1901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포스터 한 장이 나와서 전 세계에 배포됐었는데 그 포스터의 제목이 20세기의 새벽이란 그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면 20세기를 상징하는 여신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배열돼 있는데 엔진, 기관차, 자동차, 전화기, 무선통신, 재봉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나타나서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편하게 해주고 풍부하게 해주고 인류를 진보로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20세기 새벽이라는 포스터에 나오는 문명의 이기들이 불과 십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목숨을 수천만 명 단위로 앗아가는 그런 공포의 어떤 사신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과거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서 그 당시 글로벌화가 한창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서 경제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은 사람들이 전쟁할 이윤이 사라진다.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은 야, 이런 거 뭐 우리 편하게 먹고 사는데 써야지 치고받고 이런 걸 파괴하는데 쓰겠냐? 하지만 지금 보면은 뭐 어우전쟁 이런 데서 이런 테크놀로지의 총화인 AI 기술도 드론 같은 기술에 엮여서 지금 가고 있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계속 느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왜 1차 세계대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지 중요한 의의가 여기 숨어 있지 않나 합니다. 굉장히 희망찬 미래 같은데 저 여명이 떠오네. 근데 저게 여명이 아니라 레이저야? 이런 느낌의 어떤 불길함이 다가오는 듯한. 자,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왜냐? 파리 만국 박람회는요.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곳에 이 축제에 내가 갈 수 있어? 라는 어마어마한 축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엑스포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갔었어요? 네, 6학년 때 자기 비상 열차 타볼 수 있다고 막 맞아요. 들떠가지고. 그때 우리 한국에서 또 엄청나게 야 드디어 우리 한국도 좀 선진국이 돼서 엑스포 하는구나.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가깝게 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1900년 파리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했죠. 그렇겠네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불 전쟁의 상처에서 우리가 드디어 벗어나서 번영의 시기에 들어섰다. 이런 걸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요. 사실 물론 엑스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또 유명한 파리 엑스포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때 그때 딱 등장한 엑스포의 상징물이 바로 에펠탑이었죠. 에펠탑이 왜 세워졌나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옛날엔 그 에펠탑 주변이 바로 엑스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걸리구나. 네, 엑스포장 들어가는 전문이 바로 그 그렇네. 에펠탑이었어요. 우리도 93년도 대전 엑스포가 한비탑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데서 따온 겁니다. 당연히 1889년도보다도 훨씬 라인업이 강화돼 갖고 수많은 20세기에 이런 첨단 문명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막 나왔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때
대한제국이 처음으로 엑스포에 참여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관이 쫙 저런 전시관이 별도로 있었고요. 저거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준 건가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저 외에 다른 수많은 국가들에서 내놓은 이런 첨단 과학 제품들이 당연히 전 눈에 많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이제 드디어 미디어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 무렵에 르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를 갖다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국 박람회에서도 가로 21m, 세로 16m짜리 거대한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르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를 쫙 상영하니까 엄청나네요. 이야, 멋있다. 저게 진짜 말로만 듣던 그거였구나. 그때 영화 첫 장면이 아마 기차역에 기차가 맞아요. 들어오는 기차가 거예요. 쫙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관객들이 보고서 놀라서 다 도망갔다고. 3D 느낌을 받았나 보네요. 기차가 들어온다. 이렇게 깜짝 착각했어. 놀랐어요. 그때는 뭐 동시 녹음 기술은 없어서 뭐 후시 녹음은 했지만은 그래도 같이 입혀가지고. 틀어주면서 그런 쿵짝쿵짝 효과들을 냈고 심지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비스마르크와 몰트케의 육성 음성도 기록되어 남아 있죠. 아 진짜요? 이게 원래 에디슨이 만든 이 포노그래프라는 녹음기로 이제 녹음한 건데요.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에디슨 집 벽장에서 녹음해 놓은 이런 통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 60년 동안 이걸 재생을 하지 못해서 있다가 지난 2012년에 그걸 과학자들이 이걸 재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 담겨 있던 게 비스마르크와 몰트케의 육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습니까? Good old quality time when we lived on like the old man because they could not think. The time there, no,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 당시에 전기차가 또 굉장히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아니 전기차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먼저 전기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내연기관 기술이 오히려 조금 더 나중에 나왔고 이 당시에 모터가 조금 더 다루기 쉽다.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교통기관 만들어보자 해갖고 만국박람회에서 오늘날 우리 쓰는 무빙워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쫙 하고 그 옆에 전철 같은 것도 달리고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는 셔틀버스도 전기버스였어요. 이런 식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개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상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린이들과 전 세계 가정에 세상은 이제 달라졌어.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되어 연결이 다 돼 있어. 이렇게 돼가는 세상. 그러니까 야 전쟁 못해. 저 나라가 저 나라 쳐들어가 봐라.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게 다 연결돼 있는데 아이고 어림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험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든 꼭 복수할 것이다. 이게 비스마르크와 몰트케가 생각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인 프랑스와 러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나폴레옹 때의 그 묵었던 감정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제일 필요했던 것이 당연히 프랑스의 문화이기도 했지만 프랑스의 돈이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근대화 산업화에 뒤처진 나라였고 열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하려고 됐었는데 국내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 정세도 중요했던 게요. 1902년에 영국과 일본이 그 영일 동맹을 맺었고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일본이랑 그 충돌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경을 쓴 게 당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저도 한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봤는데요. 전국까지 전구간요? 야, 그러면 사람은 못 버텨요. 한 보름 타야 되지 않나요? 예. 그 정확히 말하면 블라디보스톡에서 9,000km를 달려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야 되는데 8일 동안 이 열차에서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러니까 이르크츠크, 바이칼까지만 갔었는데요. 정말로 긴 노선입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겠죠. 러시아가 외국에 팔 수 있는 게 사실 이때는 뭐 곡물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차관이었죠. 이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독일을 고립하기 위한 파트너가 필요했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였기 때문에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돈독한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왜 독일과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됐는가? 이때 사실 좀 이게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노프 황조가 들어선 다음에 특히 19세기에 러시아에서 며느리, 그러니까 쉽게 황태자비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공주라든지
프랑스 공주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친정이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들어오면 그 러시아가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만만한 것이 바로 이제 독일일 텐데 그 당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조그만 공국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나라의 그 공주니까 신분은 귀족 공주고 그 다음에 그 친정이 약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제일 좋았던 게 이 독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일 며느리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러시아 그 황태자와 독일 공주가 결혼을 하면 독일 피가 2분의 1이겠죠. 섞여 있죠. 예. 또 독일 며느리를 또 받아들이기는 그게 4분의 3이 되고 예. 거의 독일산. 자기가 독일화 돼가네요. 예, 몇 번 하다 보면 분명히 러시아 제국의 황제인데 핏줄로는 독일 핏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황제들하고 독일의 제후들하고 아주 상당히 친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3제 동맹이 유지가 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비렐름 2세가 새로운 정책 주구로 해서 그게 이제 서먹서먹해진 가운데 프랑스가 접근을 해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죠. 빌hel림세는 어머니가 영국 사람이어가지고 그 집안도 결국은 독일 집안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 친척관계고 그러는데 저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오히려 믿었던 애가 배신을 하면 더 맞습니다. 미운 것 같은. 예. 사이좋게 지냈다가 한번 이렇게 깨지게 되면 더 산바람 쌩쌩 부는 그런 연인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말고도 인적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독일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그렇죠. 특히 예.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러시아로 예. 이주했고 그리고 귀족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표트르 대제가 서구화 정책을 펴면서 사실은 러시아에 인력이 없으니까 주로 끌어왔던 사람들이 독일 핏줄인데 이 발트 연안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군대도 키우고 산업도 키우고 했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러시아의 장군들 중에 뭐 무슨 캄프, 무슨 메르크로 끝나는 사람이 많은 게 다 그 독일 핏줄이었던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갖다가 건설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는데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오면서 러시아와 프랑스의 동맹이 점점 더 끈끈한 군사동맹으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다음에 프랑스가 유럽 쪽 러시아의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돈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예 그 의도가 노골적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초기의 철도망은 순전한 민간용으로 건설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군 겸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러시아의 문제가 뭐야? 러시아는 인구는 많고 병력은 많은데 교통망이 안 좋으니까 이게 빨리 배치가 안 된다. 느려. 동원이 너무 느리다. 그래, 우리가 독일을 맞상대하기 위해선 러시아가 빨리 독일과 맞상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러시아에 철도를 깔아줘야겠다. 이 노림수를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러프 동맹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경제 협력 이런 걸 넘어서서 사실 정말 핵심은 군사 동맹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둘 중 하나가 독일 제국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전쟁할 시 지원해준다, 참전해준다라는 부분이 이미 처음부터 깔려 있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언론 뭐 이제 사파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굉장히 다정한 연인 관계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예. 전 궁금한 게 러시아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20세기를 맞이할 때 1억 7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크다. 1등이죠, 1등 지금.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면 그리고 땅덩이도 엄청나잖아요. 낙정이 뭐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총인구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 뭐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이 땅덩이는 어떻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못 하잖아요. 러시아 제국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상당히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세계에서 외국 나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는 국내에서 도시를 오갈 때도 비자 내지는 여행증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 가려면 비자 받고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주라고 하죠. 토지 귀족이 어떤 영지의 어떤 주인일 텐데요. 이 사람이 단지 토지 재산의 주인,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경찰 노릇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우리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지주의 정보를 이제 모아서
정부에 올리면은 이게 되는 것이죠. 북한 5호 감시자.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여서가 아니라 사실 러시아라는 큰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예, 어떤 예. 그런 특성이 개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의 그 행정 체계도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상당히 예전보다 정교해지긴 마련인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너무 커서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영주가 이게 지주가 얼마만큼 힘이 셌냐면요. 이 마을에 정부에서 필요한 군인 수가 10명이라고 하면요. 그 10명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지주한테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다. 와, 진짜 그래서 힘들다. 그러니까 한 50명이나 100명의 젊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지주한테 있으니까 누굴 보내겠습니까? 제일 자기 말 안 듣는. 그쵸. 네. 그래서 지주의 어떤 그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가 이런 군사 행정상의 어떤 체계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뇌물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예. 하지만 이걸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의 정보망 넘버원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이거 저울이 기우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입장에서 사실 영국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지중해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위협, 인도 쪽으로 올 수 있는 위협, 그 다음에 극동아시아, 일본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위협. 사실 이들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었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반영국 동맹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 영국이 가졌던 충격은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 보호 전쟁의 충격입니다. 그 말은 야 우리 육군 생각보다 잘 못 싸우네. 전쟁 수행하기가 쉽지 않네. 식민지 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구나. 화려한 고립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 했던 시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한 겁니다. 러일 전쟁은 정말 저는 세계사적으로도 큰 어떤 영향을 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밖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저 멀리 아시아 극동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마치 이 영향은 유럽의 주변부에 어떤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는 러시아의 동맹국가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영국의 동맹국가예요. 근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영국과 프랑스가 나 별로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자칫 두 나라가 말려 들어갈 수 있죠. 저 멀리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싫거든요. 영국은 독일을 견제할 만한 뭔가가 필요한 거고 프랑스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러시아 믿었는데 러일 전쟁 싸우는 거 보니까 잘 못 싸워요. 프랑스 입장에서도 러시아 대신 독일을 견제할 만한 국가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1904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입니다. 그 주 내용은 우리가 식민지 나름 정리를 하면서 서로 간에 화해하고 협조하자. 결국 러일 전쟁이 어떻게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손을 잡게 한 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을 해준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일 입장에서는 러일 전쟁으로 외교적 입지가 훨씬 더 나빠져 버린 겁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요즘 그 러일 전쟁을 부르는 명칭이 세계 제0차 세계대전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올라갔네요. 예, 진짜. 1차 세계대전의 모든 판이 짜여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러일 전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독 영맹을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맺게 되고 오히려 동양은 아예 일본이 패권 국가가 되게 그냥 놔둬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네. 야, 이것도 아시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에서 사실 영국의 역할이 저는 되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러시아한테 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영국이라는 킥배가 있었던 거고 사실 또 거기에는 미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이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거의 2년 가까운 전쟁을 하는 걸 보면은 내부적으로 붕괴 직전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총력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졌습니까? 혁명으로 완전히 그냥 국가가 내부 격변을 이제 거의 붕괴 직전에 가는 그 상황으로 전쟁이 끝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큰 게 뭐냐면 사실상 이렇게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거의 종료돼 버렸다.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체제가 30년, 40년 동안 안정을 유지해요. 네.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요, 곧바로 쿠데타, 봉기, 혁명, 격변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게 군주국가여서 특히나 더 그런 거죠. 예,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러시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 어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반응에 조금 타임 레그가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1905년 혁명이 일어나서 전제정이 정말로 흔들리죠. 그 300년 동안 안정된 1인 전제 정치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이게 자유주의 세력이라든지 사회주의 세력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진폭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 제국들이 다 손잡아요?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 겁니까? 나는 이미 러일 전쟁 딱 초반부에 프랑스랑 협상을 했어요. 러일 전쟁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영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독일이에요. 독일이었다. 게다가 지금 독일은 단순히 도전이 아니라 진짜 이건 1인자를 넘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건함 경쟁 얘기를 네. 심층적으로 얘기해 드렸듯이 네. 비스마르크 같으면 이 호기를 이용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이간질했어야 될 텐데 그러긴커녕 오히려 건함 경쟁을 부추기면서 더 만들어! 네, 더 그냥 들쑤시고 있었으니 네. 아, 이 식이군요. 그렇죠. 그 영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견제해야 될 건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이구나. 이 상황이. 너무 이제 막 드러내는 거죠, 독일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 독일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지금 러시아는 지금 국내 문제 해결에 너무나 급급한데 영국이라는 그 위협이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내 편이 된다. 러시아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아무리 그 상황상 밀착 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감은 남았는지 동맹 체제는 아니고 협상 체제가 되죠. 그 협상 체제와 동맹 체제를 살짝 구분하자면요, 동맹은 전시가 아니라 유사시에 국가 간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싸우자라는 것이 동맹인데 협상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유사시에 군사 협조를 하자는 약속을 명문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협의해서 정책을 정한다.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동맹 체제가 아닌 협상 체제로 영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밀착은 하되 일정한 약간의 거리감은 존재하는 상태에서 맞이를 하게 됩니다. 삼국 협상은 결론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쌍방 간에 다 협상을 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냥 예. 이거를 딱 묶은 거고 예. 그중에서 군사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프랑스. 네, 예. 쪽만 얽혀져 있는 거죠. 네. 독일에 대한 견제가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독일의 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밖에 없는 겁니까? 여기에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예. 들어서게 네. 되죠. 이탈리아도 사실은 19세기 중엽에 새로 통일된 국가였고 나름대로 이제 근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조금 뒤처졌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왕정 국가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9세기 중엽에 이탈리아가 통일 왕국을 이루긴 했지만 북쪽의 몇몇 영토를 원래는 이탈리아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차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탈리아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남티롤, 그리고 뭐 달마티아가 있었는데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 중에 리소르지멘토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쉽게 말하면 실지 회복 운동입니다. 이탈리아 그 안에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게 이탈리아판 알자스 로렌이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밀착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그 삐거덕거리는 내부의 갈등이 존재했던 것이죠. 순전히 독일만 보고 갔던 거네요. 이탈리아는. 맞습니다. 예. 자, 외교 판세가 불리해진다라는 것은 분명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군사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에 독일군을 이끈 총참모 누굽니까? 네, 독일 지금 육군 참모총장 슐리펜 백작입니다. 사진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딱 봐도 그래 보여요. 예, 그다음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좀 신경질적인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좀 그런데 집안이 원래 포메라니아의 전통 있는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역시 장교 출신이고요. 처음에 사실 군인의 길을 가려고 샀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법학 공부를 했었어요, 대학에서. 예,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법을 공부하다가 이제 의무 복무로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야, 이왕 군대 갈 거 너도 한번 장교 얘기를 걸어봐라. 그래서 1년간의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 장교 후보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전쟁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법학대학 들어갈 정도면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소리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총참모부에서 전장의 지형을 연구하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 자기의 숨겨진 능력을 보게 되죠. 전장의 지형 연구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전쟁을 연구하면서 그 전쟁사 연구에 푹 빠져요. 얼마나 전쟁사를 좋아했냐면 네.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화책 읽어줘야 되는데 네. 재우려고 전쟁사 책 읽어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통은 이러잖아요. 헨젤과 그레텔은 어땠단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페르시아군 우리 레오나르다스는 어쩔 수 없이 300명만 끌고 나가야 됐었어. 그 심정이 어떻겠니? 그때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녁 식사는 지역에서 하자고. 스파르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많은 타입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으면서 부지런합니다. 피곤하다. 되게 딱 듣는 순간. 자, 여기서 또 피곤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생활 패턴이 뭐냐?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 죽어나죠. 그러면 처음에는 국내 길을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자신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서 이때부터 전사 연구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새로운 신형의 전술을 개발하는데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전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슐리펜식의 전사 연구를 좀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슐리펜이 전쟁사에 대가했다는 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딱 펼쳐놓고 부대들 기동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전술적으로 포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 그거 위주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사의 전쟁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사람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줬을 때 감정이 어땠는지 아니? 이거 안 물어봤을 거야. 굉장히 어디로 갔는지 아니? 이거 기계적으로. 너 같으면 어디로 갔겠어? 뭐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거죠. 거예요. 예. 너무 냉철한 이성만 있었군요. 그렇죠. 따뜻한 감성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 19세기 장군들과 20세기 장군들의 차이점을 살짝 말을 보태고 싶은데요. 19세기 장군이 자기를 이렇게 알릴 때 보통 이게 초상화를 그리지 않습니까? 예, 보통 말을 타고 야전을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20세기 장군들은요,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페이퍼워크 하거나 책을 읽는 장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19세기에 한 장군이 그 운영에 대한 인력이란 것이 기껏 해봤자 뭐 1000명 단위, 10,000명 단위였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장군들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달려되기 때문에 야전형 어떤 그런 우락부락한 장군보다는 행정 스타일의 CEO형 그 장군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CEO형 장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슐리펜 같습니다. 슐리펜 하면 사실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당연히 슐리펜 계획 이 정답 맞추기 하면 슐리펜 계획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총참모장이 됐으니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 나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독일 군부도 보불 전쟁 승전 이후에 그냥 놀고만 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독일 군부는 사실 훨씬 더 일찍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보불 전쟁 승리한 이후에 몰트케 참모본부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게 앞으로 프랑스가 우리에게 보복을 해오는 날에는 겁없이 혼자서 달려들지 않는다. 반드시 러시아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양면 전쟁에 대한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독일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 양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몰트케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여기서도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몰트케는 먼저 러시아가 더 강력한 적이니까 러시아 먼저 상대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발더제를 거쳐서 슐리펜이 딱 등장했을 때는 이제 상황이 점점 심상치 않아집니다. 프랑스도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러시아도 이거 만만치가 않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더더욱 복잡해지는 거예요, 슐리펜이. 야, 이 양쪽에 강한 두 적을 놓고 우리가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은 어떻게 맞아 싸워야 될까? 자기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지형과 전쟁사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낮 없이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화수목 금금금 사나이다 보니까 나만 고민하지 말고 니들도 고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들 다 고민해도 결국 내 생각이 맞다. 그게 또 포인트죠. 원래 대부분 뭘 즐겼냐면 토의를 즐겨요. 근데 결론은 자기가 이기는 토의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회의가 제일 싫은 회의인데. 왜냐면 이 사람이 금욕적인 사람이에요. 술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뭘로 풀어? 자기 스트레스를. 주둥이로 푸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 총참모부는 정말 우리 뭐 옛날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독일 총참모부는 휴일이 없어요.
항상 어딘가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불이 꺼지는 순간 어디서 스파이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우리 기밀이 새나갈지 모른다. 우리는 항상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어디서 적이 우리의 기밀을 훔쳐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24시간 누군가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숙직 당직이 반복이 되고 종종 이제 직접 슈일펜이 나와서 근무 잘 하고 있지? 계획 갖고 와봐. 어디까지 됐어? 막 이렇게 체크하는 게 됩니다. 지긋지긋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 독일 총참모부의 1년 이 스케줄은 크게 2개 반기로 나눠서 계산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4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 전년도에 준비했던 새로운 작전 계획이 4월 1일자로 쫙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권 다 폐기시키고요. 그러면서 4월 1일부터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가을에 시행할 대기동훈련을 준비합니다. 이 새로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게 잘 굴러가는지 실제로 작전 훈련을 야전에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야, 올해는 너네 몇 군단과 몇 군단이 대항군을 나서기로 했다. 그럼 참모본부 장교들은 그걸 계속 감독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 대규모 야전 훈련이 일어나요. 군단급 병력이 양쪽에 동원되는.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온 사후 결론들, 강평 해야죠. 사후 강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강평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진짜 실전형 군대. 사실 이게 진짜.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 올해 계획에선 이게 좋은 점이었고 이게 나쁜 점이었다. 그럼 고쳐야지 마 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시 참모장교들이 들어가서 다시 또 짜. 그거에 맞춰서 다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 계획을 이렇게 반기 동안 수정을 해서 또 그 다음에 4월 1일자로 또 반기 개정판을 만들어갖고 다시 배부하고 물고 돌리고 이게 그 전 거는 다 폐기시켜버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있다가 벌써 10년이 지났나? 딱 그거예요. 10년이 지나다 보니 내 적이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가 됐네. 뭐 이런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슐리펜 시대의 독일 총참모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슐리펜 계획하면 사실은 그 규모부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충 하시는 분도 그 정도는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계획인데 이게 작전 문서로 명확하게 전해진 게 아니라면서요? 뭐 일단 공식 문서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원래 계획이라는 이름이 그런 게 다 나중에 불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슐리펜 계획을 알 수 있는 거는 슐리펜이 남긴 비망록, 그다음에 방금 이제 사후검토했을거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 있는 그 문서 일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슐리펜이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슐리펜이 참모총장 물러나면서 새로 참모총장 된 사람한테 뭐 하나 주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몇 년도 슐리펜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사실은 이 쳇바퀴를 통해서 이미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엄청난 많은 문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만 남아버린 거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포츠담에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포츠담이 전쟁 말기에 전략 폭격을 당하면서 거의 다 불타버려요. 이 자료 불타면서 아마 역사학자들 일자리가 한 100명쯤은 생겨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로만 논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딱 계획서가 있으면 그 읽으면 다 재구성이 되는데 상상은 불타버렸으니까 이거를 재구성할 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맞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 비망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면서 맞춰보면서 제가 볼 땐 독일 박사, 역사 박사 100명은 나왔을 겁니다. 슐리펜의 공헌이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슐리펜 계획의 실체를 군사 사학자들이 잘 꿰어 맞췄겠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비스마르크가 외교적으로 뭐 장치를 잘 해주고 있긴 하지만 군부는 사실 이게 항상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군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원래는 예방전쟁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방전쟁은 군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치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군이 뭔가 이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양면전쟁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극복해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힌트를 얻었냐면 그래도 우리 독일이 공간이 나름 있어. 양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나름 우리가 힘이 있다. 내선 작전을 할 수 내선 작전을 할 수 있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 중심 나름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럼 중심이 긴데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철도가 있다. 병력을 대규모로 빨리빨리 수송할 수 있는 시간의 이점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가 있다는 거죠. 시간과 수단의 이점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내선 작전을 할 수 있다. 이 내선 작전으로 양면 전쟁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 거예요, 쭉.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몰트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발더제 시기 마지막에 딱 했던 건 뭐냐면 공격보다는 사실 오히려 방어에 가깝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방어를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공세적 방어를 하겠다. 둘 다 방어인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작전의 중점을 따지면 서부보다는
동부였어요. 근데 슐리펜이 딱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시기에는 더 이상 이걸 하기에는 슐리펜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상황적인 이유가 있고 슐리펜이 가지고 있던 신념적인 부분. 근데 그 신념적인 부분은 저는 슐리펜 자체의 신념이라기보다는 당시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나름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근데 사실 클라우제비츠는 반대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독일군은 오히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선례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결과 결국 우리가 공격을 함으로써 다 얻지 않았냐. 왜냐하면 방어는 상대가 뭔가를 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대응하는 거니까 사실 더 우연이나 이런 게 개입할 요소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공격은 내 의지대로 이 사람을 멱살 잡고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인 영향이 훨씬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공세라는 거는 사실 슐리펜의 신념이기도 했고 독일군의 신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나름 몰트케 시기에는 좀 눌렀죠. 몰트케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 꾸준히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우리 독일군은 강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신념들도 좀 많이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슐리펜이 취임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게 러시아, 프랑스가 확실하게 이제 협력 관계를 넘어서 동맹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면 전쟁을 진짜로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 거죠. 몰트케 시대에 비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야, 몰트케 장군은 러시아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러시아랑 하면 끝도 없는 전쟁이 됐고 프랑스까지 와버린 우리 망해. 어떻게 할까? 러시아군은 어차피 그 영토나 병력이나 그다음에 거기 허접한 철도들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얘네들을 섬멸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프랑스는 철도도 잘 돼 있고 훨씬 더 러시아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더 위협적이야. 그리고 우리 철도망도 어때? 프랑스 쪽으로 훨씬 더 치우쳐져 있죠.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프랑스군하고 싸우는 거를 정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또 이겨봤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군이 동원되고 오는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프랑스군을 해치워야 된다는 그 시간의 압박이 전제된 계획인 거예요. 슐리펜 계획은. 그래서 슐리펜 총참모장 재임 기간 동안 무려 4번이나 바꿉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보다는 프랑스가 더 위협적인 것 같으니까 프랑스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옮겼다가 94년에는 프랑스한테 이제 공세를 하자. 뭐 이렇게 바뀌었다가 1897년에는 근데 프랑스가 로렌이나 이쪽에 요새를 계속 강화하고 있네. 그러면 베르댕 쪽으로 살짝만 돌아서 한번 가볼까? 작은 포위를 계획했다가 1904년 러이 전쟁 한참 때는 더 요새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뒤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뭔가 조금씩 바뀌고 1906년에 슐리펜이 물러나면서 소몰트케한테 대프랑스 전쟁이라는 비망록을 하나 줍니다. 중요한 순간에 꺼내봐. 뭐 이런 식으로 줬겠죠. 퇴임하면서 소몰트케한테 줬던 그 비망록을 우리가 그 슐리펜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프랑스군은 당연히 보불전쟁 패배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독일군을 어떻게 맞아 싸워야 할 것인가 엄청 프랑스도 고민했거든요. 독일이 워낙 막강하니까 지금 일단은 방어가 최선이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지금 알자스 로렌을 뺏긴 상황에서 새로 조정된 국경 뒤에 있는 요새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강화해야 된다. 이게 북쪽으로부터 보면은 유명한 베르덩부터 해서 그다음 거기 메즈강과 모젤강이 가까워지는 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에피날이라는 곳이 있고 에피날에서 스위스 국경 쪽에 벨포르라는 곳이 있어요. 이 4곳을 잇는 지역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요새들을 강화해갖고 사실상 거의 마지노선급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갖고 여기 갖다가 철통 방어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못 뚫게 지키고 있다가 독일군이 먼저 쳐들어오면은 이 요새에서 최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 작전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슐리펜 입장에서는 저걸 다 막아버리고 있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재밌는 포인트인 게 많은 사람들이 슐리펜 플랜을 보면서 처음부터 독일이 정말 엄청난 병력을 뒤로 돌려가지고 큰 대박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정되면서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프랑스를 극복을 시켜야 되는데 핵심은 6주 만에 극복시켜야 됩니다. 시간 얼마 안 돼요. 6주면은. 이때 뭐 전차도 없었던 시절이고. 그렇죠. 네. 뭐 기동수단이 원활하지 않았을 시절. 근데 6주라는 계산은 이제 독일 참모본부에서 러시아는 뭐 동원해서 우리 전선까지 오는데 6주에서 8주 정도 걸릴 거야. 그러니까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6주 안에 프랑스를 굴복시켜놔야지 이겨놓은 병력을 다시 동쪽으로 돌려서 러시아를 상대하면 되지. 이제 이 시간 테이블,
이 처음부터 이제 전제가 되어 있던 거죠. 슐리펜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문제의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성이. 윌helm 2세가 여기서도 또 골칫거리로 등장해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슐리펜이 대작을 만들어 놨는데 소몰트케가 죄다 망쳐놨고. 거기에 소심한 소몰트케가 트러블을 가지고 단기 결전을 하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혹한 1차 대전이 돼버렸다. 자, 프랑스군 40년 넘게 칼을 걸었습니다. 미바 프랑세 여기서 나와요. 이른바 이제 작전 계획 제 17호 작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세되냐? 오로지 공격 또 공격. 공격만이 살 길이다. 박공. 벨랑이 없어.